기념식을 주관한 산하기관이 대통령 퇴진 집회에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정부는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민주당은 옹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가 자녀 티켓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자 여당은 선택적 감사라며 전면적으로 받으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야욕이 드러났다고 맞받았습니다. KTX 선로 위에 큰 돌덩이를 올려놓은 10대가 붙잡혔습니다. 소년원에 가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는데 미리 발견해 대형 탈선 사고는 막았습니다. 캐나다 동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서부로도 확산해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산불 연기가 덮친 미국 동부의 대기 상태는 주말은 지나야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이죠. 1987년 6월 10일은 들불처럼 일어난 민주화 요구에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날의 숭고한 의미와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열린 기념식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질적인 정치적 진영 갈등이 깔려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동 대성당에서 열린 60 민주항쟁 기념식.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위해 묵념합니다. 올해로 36번째를 맞는 기념식에 정부 측 인사와 여당 지도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군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제지하기 위한 범국민 항쟁이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를 후원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선언했고 여당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라는 숭고한 단어가 더는 사리사욕에 이용되거나 방종과 폭주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민주항쟁 기념식이 정부 없이 치러진 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엔 한덕수 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인식 수준이 드러났다며 맹비난했고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0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또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자기 존재의 이유도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부 여당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행사 주관단체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집회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올해만 170억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뒤늦게 기념사업회 설립 취지에 어긋난 행사 지원을 취소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다음 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8일 한 일간지에 실린 광고입니다. 한 단체가 범국민 추모제를 개최한다는 광고에 빨간 글씨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가 적혀 있고 후원란에는 6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화사업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올해만 174억 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단체입니다. 우리 사업회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걸어온 민주주의 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6년째 이 행사를 지원해왔던 민주화사업회는 논란이 커지자 협의 없이 대통령 퇴진 요구 등 정치적 내용을 포함한 것을 확인하고 지원금 집행을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화사업회 주관 기념식 불참에 이어 다음 주부터 특별감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주화사업회가 특정 전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행사를 후원한 과정뿐 아니라 사업회가 추진한 사업 전반을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보조금 지원 규정과 시스템을 엄격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목 놓아 부르짖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는 단체 국민 세금을 집행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 다른 내용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야간 농성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강제 해산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법원 앞 인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단체 회원 200여 명이 야간 문화제를 한다며 불법 집회를 연 겁니다. 비정규직! 경찰이 세 차례 자진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11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회가 밤 9시 20분을 넘어 이어지자 경찰 700여 명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명이 의식을 잃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주최 측은 2021년부터 20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면서 문화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상 집회를 하며 신고하지 않았고 위치도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100m 이내여서 불법 집회라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달 25일에도 금속노조와 함께 노숙농성을 강행하려다 강제 해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과 17일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 불법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사면 초과인 중앙선관위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감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관위 장악 야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도 전면 감사를 받으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당장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여당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의 선관위 해킹 의혹에 대해 야당과 국정조사 실시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선관위가 선택적 감사 수용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국정조사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대로 된 감사부터 추진한 후 국정조사를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선관위를 압박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 범위와 국정조사 시점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초 다음 주 예상됐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례경 파문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출발 도전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 친명계와 비명계가 저마다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는데 혁신이 목적과 역할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르다 보니 위원장 인선이 어렵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혁신위원장 물망에 오른 인사들과 당내 분위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원장 선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함을 내비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바, 또 추천하는 바들이 또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 대표 측근인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친문으로 분류되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실무를 맡아 후보군을 검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여 명을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 우상호, 이탄희, 홍익표 의원이, 외부 인사에서는 김무겸 총총리와 김혜영 전 의원, 이철희 전 정무수석과 김태일 장한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파간 혁신위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보니 위원장 인선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비명계는 사실상 비대위를, 친명계는 이재명 지도부를 보조할 혁신위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친명계에서는 학자와 같은 외부 인사를 통해 당 쇄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혁신의 대상이 현역 의원들인데 주로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고요. 비명계에서는 현 민주당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젊고 혁신적인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혁신위원장을 보고한다는 계획인데 비명계의 반발로 현장에서 격론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 선로에 큰 돌덩이를 올려놓은 고등학생이 붙잡혔습니다. 자칫 대형 탈선 사고가 날 뻔했는데 CCTV를 보던 영무원이 미리 발견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범행 이유가 황당합니다.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 신경주역입니다. 고속열차가 시속 300km 정도로 지나는 곳인데 지난 8일 밤 9시쯤 기차 선로 위에 가로 세로 30cm짜리 돌덩이가 놓였습니다. 고교생 A군이 출입 금지 구역인 선로에 침입해 돌덩이를 올렸는데 경고합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관제실 직원이 역사를 배회하다 선로에 뛰어든 A군을 CCTV로 포착했습니다. 차가 없는 시간인데 왜 안 내려오고 저기 있지? 돌멩이 어디다가 버렸냐 이러니까 선로에 올려놨대. 영무원 등이 선로 위 돌덩이를 치운 지 4분 만에 승객 116명을 태운 고속열차가 이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자칫 대형 탈선 사고로 이어질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럴 수 있어가지고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붙잡힌 A군은 열차를 탈선시켜 소년원에 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선로에 무단 침입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등 철도안전법을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캄보디아에 여행을 간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해보니 구독자가 25만 명이 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습니다. 시신이 이불에 쌓인 채 연못 인근에 놓여져 있었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0대 한국인 여성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6일. 시신은 이불에 쌓인 상태로 연못가에 유기돼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로 여행 갔던 한국인 관광객 A씨였습니다. National Police investigating on that case. The woman of Korean death.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일명 BJ로 SNS에서 팔로워가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경찰은 A씨가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경찰 관계자는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동행자와 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씨 시신에 쌓여있던 이불 등에 대해서도 지문 감식을 벌이는 등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50대 아버지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친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둘째 딸은 경찰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하기 참 힘든 소식이지만 이러한 범죄로 몸과 마음을 다치는 어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도합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중1과 고1 두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이달 초입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친아빠 50대 A씨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엄마와 두 딸을 A씨로부터 분리 조치했습니다. 사건이 인지되자마자 저희가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한 거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성폭력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2020년부터 3년간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두 딸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둘째 딸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딸들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친족 간 발생하는 강제추행 범죄는 매년 300건이 넘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서해안 갯벌에서 조개나 물고기를 잡는 해루질을 하다가 밀물에 고립돼 숨진 사람이 올해에만 6명에 달합니다. 피서철이 오기도 전인데 최근 3년 내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해경이 수륙 양용 공기부양정까지 투입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가 어두운 밤바다에 조명을 비추며 수색합니다. 지난 8일 새벽 3시 반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조개를 잡으며 해루질을 하던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화성 제부도 인근 갯벌에서도 70대 2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갯벌 사고는 주로 조개를 잡는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물의 속도는 시속 15km로 성인 걸음걸이보다 최대 3배 빨라 고립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빠르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이들의 또 생명도 많이 위험할 것 같고 해서 최대한 멀리는 나가지 않고. 올 들어 갯벌 고립 사망자는 벌써 6명까지 늘어 최근 3년 동안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해경은 사망 사고가 잇따른 인천 앞바다에 수륙 양용 공기부양정까지 긴급 배치했습니다. 물때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간조 30분 전에 알람을 해주시고 나오시면 본인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경은 또 갯벌 고립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와 물때를 알리는 대형 스크린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인구가 많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죠.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다가 스토킹 가해자로 처벌받는 일도 적지 않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또 슬기로운 해법은 무엇인지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층간소음 갈등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층간소음 중재기관의 연도별 중재 건수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관련 전화 상담 건수가 4만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 갈등 가운데 상당수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2년간 법원에서 확정된 층간소음 관련 민형사 판결은 347건에 달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소송이면 주로 민사 소송인가요? 그렇습니다. 민사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소송은 더 다양한데 주거침입에 협박, 특수협박, 살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토킹 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층간소음 문제가 스토킹으로까지 번지는 겁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상 범죄 구성 요건이 층간소음 피해자의 항의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층간소음 피해자는 직접 방문해 항의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폭언과 욕설이 더해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2년간 관련 재판을 분석해보니 징역형 집행유예가 4건, 벌금형이 9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항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참는 것만이 방법입니까? 네, 직접 나서지 말고 제3자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우선은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회센터라는 전담기관이 있으니 여기 연락해 중재를 요청하고 소음 측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측정 자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래도 안 되면 개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재안에 강제성이 담길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해외의 경우 강제력 있는 행정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3회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이후 강제 퇴거 조치도 가능합니다. 독일은 최대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국내에도 어느 정도 강제성 있는 조치가 도입돼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 층간소음이 걱정이 돼서 미리 아랫집에 양해를 구했더니 오히려 괜찮다는 손편지를 받았다, 이런 훈훈한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게 슬기로운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른바 부동산 값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고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자 거래량이 회복되고 매매가도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반기 이사철까지는 경기와 금리 양상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월 전용 82제곱미터가 23억 2,3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면적이 지난달 23일 28억 2,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최근 넉 달 사이에 매매 가격이 5억 원가량 상승한 겁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도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가 31억 원에 거래된 후 한 달 사이 4억 7천만 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값은 송파구가 0.3%, 강남구가 0.2% 올랐고 서초구도 0.1% 뛰면서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비롯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대출금리 영향으로 집값이 뛰었다고 진단합니다.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해졌고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4%대로 내려간 영향 등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는 강남권 지역에 국한될 수 있어서 하반기 경기와 금리 추이를 더 지켜봐야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2차 사전 청약이 이번 달 시작됩니다.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예정됐던 일부 부지의 공급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물량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부지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에 8억 7천만 원대로 지난 2월 거래된 인근 아파트보다 5억 원가량 낮습니다. 한강 조망의 더블 역세권, 여기에 일반 공급의 20%는 추첨제다 보니 벌써부터 문의가 잇따릅니다. 두세 팀 이상은 그래도 공고에 대해서 여쭤보시거나 실제 얼마 거래가 되는지, 세는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하시는. 이 부지를 포함해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 서울 고덕강일에서도 이달 사전 청약 절차가 시작됩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0% 정도인 2억 원에서 5억 원대로 공급됩니다. 지역 내에 구도심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들이라 승인의 마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1차 사전 청약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물량을 기존 7,000세대에서 10,000세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공급 예정이던 성동구 취소와 마곡의 분양 시기가 연기되면서 서울의 공공분양 물량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너무 추수 뭐 올해 6월달에 나온다고 작년부터 막 광고하고 그랬는데. 국토부는 우량한 입지에 좋은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로켓 배송을 앞세워 온라인 쇼핑 1위로 성장한 기업이 쿠팡입니다. 올해 들어선 이마트의 뒤를 이어 국내 유통업계 2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성장세에 유통업체는 물론 제조업체들까지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업체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이익이란 관점에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한데 윤재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을 출범한 신세계그룹. 카페와 대형마트,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호텔과 면세점에 흩어져 있던 계열사들의 회원 혜택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멤버십을 통해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음으로써 유료 멤버십 이용자들의 혜택을 강화해 충성 고객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그룹 역시 유료 멤버십 강화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쇼핑 중심의 멤버십을 개편해 호텔과 렌터카, 영화관 등 오프라인 계열사의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가 유료 멤버십 강화에 나서는 건 온라인 쇼핑의 강자 쿠팡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쿠팡 유료 멤버십 회원은 지난해 1,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쿠팡엔 없는 오프라인 혜택으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쿠팡은 지난해 24%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온라인 쇼핑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자체 물류망을 구축하며 무료 배송, 당일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컸습니다. 물리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신세계는 멤버십뿐 아니라 물류 역량도 통합하며 경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류센터만 가지고는 부족하게 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전국 130군데 위치하고 있는 이마트 매장이 물류센터예요. 경쟁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쿠팡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핵반 납품 단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CJ제일제당은 팸퍼스 기저귀, 질레트 면도기 등 인기 브랜드와 함께 공동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코카콜라와 공동 배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쿠팡에 맞서기 위해 인지도 높은 브랜드끼리 뭉치는 전략까지 등장하는 상황. 소비자 이익이란 관점에서 나쁠 게 없는 경쟁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캐나다를 집어삼키고 있는 최악의 산불이 서부에서 또 발생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 연기가 덮쳤던 미국 동부의 공기 상태는 서서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 캐나다도 미국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캐나다 산불이 가장 서쪽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덮쳐 주민 2,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Open burning fires also remain prohibited across the entire province. Please check prohibitions in your region before lighting a fire of any kind. 지난달 초 시작된 불길은 여전히 전국 4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만 4천 제곱킬로미터를 태워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14년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산불 발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부 퀘벡주에는 해외 지원 인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Oui, je salue aussi la rapidité avec laquelle la France a répondu à l'appel et avec laquelle les pompiers sont arrivés. On parle de 산불 여파로 뉴욕은 물론 수도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 닥쳤던 최악의 대기질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산불이 언제 꺼질지 몰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I'm very concerned about it. I'm really worried and I wonder how much longer this is going to last. 캐나다엔 해마다 이맘때쯤 산불이 발생했지만 올해엔 평년보다 더 따뜻해지고 건조해진 탓에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을 놓고는 양측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영 기자입니다. 미소를 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3월 발표했던 전술핵 배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초 벨라루스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ооружений и сразу же начнем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 러시아가 핵무기를 국외에 배치하는 건 냉전 이후 27년 만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무책임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엔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езервов украинской армии. Первое. Второе. Ни на одном из участ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украинские войск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작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Постійно в комунікації з нашими військовими, командувачі Хортиця, Таврія, усі, хто задіяний на найбільш гарячих напрямках.
자포리자에서 연일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를 탈환할 경우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가 고립될 수 있어 이번 대반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됐는데 법 위반 혐의가 37건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며 반발했지만 미 역사상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또 남겼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 뭉치로 가득 찬 상자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침실과 옷장, 화장실에서 발견된 문서 상자들입니다. 국방부와 국가안보국, 정보기관이 작성한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군사, 외교정보 같은 기밀 사안입니다. 미 연방검찰은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one set of laws in this country, and they apply to everyone. Applying those laws, collecting facts, that's what determines the outcome of an investigation.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기소장이 공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m an innocent man. I did nothing wrong. I'm innocent and we will prove that very, very soundly and hopefully very quickly. 바이든 대통령은 뉴스를 보고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 have never once, not one single time, suggested to the Justice Department what they should do or not do relative to bringing a charge or not bringing a charge. I'm hones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간 시행업자가 회사 돈 4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 돈 일부가 성남시에 흘러들어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성남시 백현동 개발 시행업자 정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옵니다. 어떤 거 오늘 소명하실 계획이세요? 억울한 거 없으십니까? 정 씨는 공사비와 용역대금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본인이 소유한 3개 회사 자금 480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씨가 민간 시행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횡령한 돈 일부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합니다. 당초 백현동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민간 사업으로 전환됐고 정 대표 등 민간업자들이 개발 이익 3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 대표 비선 실세로 알려진 김인섭 씨를 영입해 각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백현동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선생님은 공익 제보자입니다. 예. 요즘 야당은 대통령실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의혹 제보자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게 이 특보가 이 아들이 다니던 학교 이 하나고에서 근무했던 전경원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예. 이 선생님은 전교조의 싱크탱크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을 지낸 전 교사가 2015년에 무단 외부 강의와 방송 출연 등으로 학교 징계를 받았는데 이 이후에 서울교육위에 학교 입시 비리를 폭로를 했는데요. 이 폭로를 하면서 3년 전인 2012년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아들의 학폭도 은폐됐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 이동관 특보는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도 지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피해 학생이 전 교사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건가요? 당시 학교 측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학교 측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학생들하고 가해 학생들은 이미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인 건데요. 특히 전 교사는 학폭 관련해서 이 담임 교사나 직접 상담을 한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사가 이 증언에 나선 동기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 교사는 공익 제보 이후에 본질을 흔들기 위해 본인의 도덕적 타락을 공격받았다면서 자신의 제보로 정의로운 학교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들과도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당시에 탄원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전 교사가 학생들의 연락처를 취재진에게 허락 없이 넘기거나 수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교실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공익 제보자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하는 정치꾼 같은 모습이다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예. 공익제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 이후에 이 전 교사의 행보에도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전 교사는 해직이 됐다가 2017년에 학교로 복직이 됐는데요. 3년 뒤에는 학교를 휴직하고 당시 열린민주당이던 강민정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보좌관 임용을 취소했는데 또다시 법정 싸움을 벌였고요.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 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교조에서 요직을 맡았었는데 과거에 국회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교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전교조는 아닌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선생님은 공익 제보자의 느낌표는 누구를 위한 공익 제보인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학교 비리 폭로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앞으로 차별 대우를 할까 봐 무서워서 제대로 이제 대응하지 못했다, 혹은 답답했다, 본인의 주장과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해서 듣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하나고는 입시 의혹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비리 학교로 낙인 찍히면서 학생과 학부모 또 졸업생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전 교사가 이후에 보인 정치적 행보 등을 봤을 때 결국 누구를 위한 제보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사퇴의 딜레마입니다. 참 연일 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선관위 얘기네요.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 모습이 보이는데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사퇴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일축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진 않을 거다라면서도 위원장직은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 자신 자리 자체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물음표에서 말하는 딜레마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네,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계속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선관위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 이 목소리도 일리가 있지만요. 문제는 현재 선관위 사무처의 최고위직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모두 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사퇴해서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어질 감사와 수사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후임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임기가 바로 9월 말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대법원장이 또다시 정치적 성향의 우려가 있는 인물을 선관위원장으로 지명을 할 경우에 선관위 개혁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지 않고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조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또 어제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에 노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다음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지명 방식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쇄신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사퇴의 딜레마의 느낌표는 돌려막기 인사는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은 이후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물러나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당시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정치 성향의 논란이 있었던 노태학 위원장을 지명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문제는 더욱 골마 터졌는데요. 앞으로는 더 이상 알박기 인사로 성급히 위원장부터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노 위원장이 일단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런 사이에 선관위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정치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구례 화엄사에선 심신을 달래는 요가 축제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은 초여름 날씨에 천년 고찰에서 요가를 즐기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속초에서는 이북 사투리 경연 대회가 펼쳐지는 등 실향민을 위한 문화축제도 열렸습니다. 주말 풍경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2명이 무대에 올라 이북 사투리로 인사합니다. 소학교에 다니는 11살 여학생입니다. 신랑감을 고르는 상황극이 펼쳐지고 저동무와 결혼하겠습니다. 야! 날래오라. 이북 사투리를 이용한 노래와 신앙송 무대가 이어지자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집니다. 많은 사투리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실향민들에 대해 알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 모습입니다. 실향민이란 단어 자체를 몰랐는데 여기 와서 조금 알게 됐고요. 천년 고찰에서 단체 요가가 펼쳐집니다. 구례 화엄사는 6월 21일인 UN 세계 요가의 날을 기념해 3년째 요가 대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절에서도 하고 직접 체험해보니까 재밌고 새로워요. 연일 이어지는 초여름 더위에 광주 무등산은 숲속 도서관으로 변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이렇게 책도 읽어주고 너무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고 휴일인 내일은 수도권에 최대 70mm가 내리는 등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전까지는 구름만 지나다가 오후 들어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있는데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강원 중북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일부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 주변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서울과 강릉이 19도, 대구와 부산은 2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0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